너희 나라는 우리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애송이 국가에 불과하지.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 로버트 헌팅턴 교수의 조롱이 울려 퍼진 순간 한국인 여학생 이소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교수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느끼며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강의실 안 3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오늘의 사연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이소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혹은 산책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보스턴의 차가운 봄바람이 찰스강을 휩쓸고 있을 때였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벨퍼센터 3층에 위치한 대형 강의실에는 동아시아 안보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녹지 않은 눈이 쌓인 캠퍼스가 보였고 강의실 안은 따뜻한 난방으로 포근했지만 분위기는 그리 평화롭지 않았다. 오늘은 동아시아 3국의 안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헌팅턴 교수가 강단에 서서 말했다. 50대 후반의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전형적인 미국 동부 엘리트의 모습이었다. 하버드에서 20년 넘게 가르쳐온 그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적 사고로도 유명했다. 강의실 뒷자리에 앉은 이소영은 노트북을 열며 오늘도 어떤 편향된 시각을 접하게 될지 걱정스러웠다. 23세 그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에 온 수재였다. 아버지가 육군 대령 출신인 덕분에 어릴 때부터 안보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 키 160cm의 단정한 외모에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가진 그녀는 평소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학생으로 유명했다.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죠. 헌팅턴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군사비만 해도 연간 2천억 달러가 넘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일본은 어떨까요? 평화헌법의 제약은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능력은 중국 해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분석이었다. 그런데 한국 차례가 되자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한국이 있죠. 그의 목소리에 조롱 섞인 뉘앙스가 섞여 들어갔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소영의 펜이 멈췄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요. 사드 배치 때 중국이 한알령을 발동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굴복했죠.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 더 웃긴 건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헌팅턴 교수가 계속 말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군이 서울까지 3일이면 충분하죠.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이번에는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이 그동안 이룬 경제 발전도 미군이 안보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북한의 흡수통일당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한국을 조롱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소영 옆에 앉은 독일 학생 한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3조 원을 요구한 것도 당연한 거죠. 헌팅턴 교수가 결정타를 날렸다.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만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미군이 철수해서 한국이 혼자 해보든지요. 그는 소영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한국 학생이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이야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용맹함, 그리고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무기들까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소영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네, 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소영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몇 가지 사실적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잡아도 될까요? 헌팅턴 교수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다. 물론이죠. 듣고 싶네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반박을 들어주는 어른처럼 말이다. 소영은 일어서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이 차분해 보이는 한국 여학생이 곧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소영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었다. 2002년 서울에서 태어난 소영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 이종우는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으로 현재 육군 대령으로 복무 중이었고, 어머니 박미경은 이화여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국가와 안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 소영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던 날들이 생생했다. 소영아, 저기 봐라. 저 K1A1 전차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거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 전차를 만들 수 있단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한국군의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곤 했다. 그리고 저기 KDX 구축함 모형 봐라. 우리 해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지?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신기했을 뿐이었다. 중학교 시절 소영은 아버지를 따라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본 한국군 장병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아버지,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왜 외국에서는 한국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영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소영아, 세상에는 편견이라는 게 있단다. 진실을 모르면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 같은 똑똑한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소영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외교관 자녀들도 많았는데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소영아, 내 아빠가 유엔에서 근무할 때 들은 건데 한국을 그냥 미국의 보호령 정도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대. 친구 수진이의 말에 소영은 분노를 느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그런 편견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한국의 발언권이나 위상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때부터 소영은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서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이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소영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했으며 모의 유엔 대회에서는 항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에도 소영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대학교 4년 내내 평점 4.5를 유지하며 최우등 졸업을 했고 특히 국제안보론과 동아시아 정치 과목에서는 교수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소영 학생, 이 정도면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지도교수였던 김재원 교수가 말했을 때 소영의 가슴은 뛰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소영은 아버지를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본 한국군의 모습은 그녀의 자부심을 더욱 키웠다. 저기 봐라 소영아. K2 흑표 전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서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의 전차가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저 전차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 그날 소영은 확신했다. 우리나라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 온 지 이제 8개월째였다. 소영은 케임브리지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한국은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지. 북한이랑 같은 나라 아니야? 아직도 전쟁 중이라며? 그 같은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소영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같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이나 일본과 자주 비교당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중국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이 경제 대국이니까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영은 한국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오늘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오늘 수업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다. 헌팅턴 교수의 수업은 항상 도전적이었다. 그는 미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학자였고 종종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곤 했다. 오늘은 또 어떤 편견을 접하게 될까? 소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에 노트북을 넣었다.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던 소영의 눈에 한국 관련 뉴스가 들어왔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드디어 해냈구나. 소영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한국의 항공기술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오늘 수업에서 써먹을 수 있겠네. 그녀는 관련 자료를 급히 찾아서 노트북에 저장했다. 지하철을 타고 하버드로 향하는 길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보스턴의 늦은 겨울 풍경은 서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한국이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한국의 외교관이 되어 조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케네디 스쿨 도서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소영은 오늘 있을 수업을 떠올렸다. 헌팅턴 교수는 분명히 또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한국인데 내가 지켜야지. 소영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다짐했다. 화면에는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수십 개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이 자료들이 하버드 강의실을 완전히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그리고 자신의 용기 있는 발언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헌팅턴 교수는 소영이 일어서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이 던진 미끼에 물고기가 걸린 것처럼 보였다. 좋습니다, 이소영 학생. 그럼 한국이 정말 독립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나요? 그의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소영이 차분하게 반문했다. 헌팅턴 교수는 강단을 천천히 거닐며 마치 재판관처럼 위험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경제부터 봅시다. 한국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는 화이트보드에 큰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휘청거리죠. 앞자리에 앉은 중국인 학생 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습니다, 교수님. 사드 배치 때 한알령만 발동해도 한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잖아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헌팅턴 교수가 리밍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지적이네요.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는 계속해서 공격했다.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아직 미군이 갖고 있고 핵심 무기는 대부분 미국제죠. 이런 나라를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소영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다. 더 웃긴 건 한국이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손을 들었다. 교수님,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도움 없이는 핵심 소재나 부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잖아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헌팅턴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는 후진국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인들의 정신적 미성숙함입니다. 헌팅턴 교수의 말이 점점 더 도발적으로 변해갔다.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영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존심만 세워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전형적인 후진국 마인드죠. 뒷자리에 앉은 필리핀 학생 마리아가 끼어들었다. 한국이 우리보다 조금 잘 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처지 아닌가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약소국이요. 그녀의 말에 몇몇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동조했다. 헌팅턴 교수가 박수를 쳤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동남아시아 수준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도 허상에 불과합니다. 교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술의 짜깁기에 불과해요. K 전차? 독일 기술이죠. KF-X 전투기. 미국 기술 없이는 만들지도 못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군도 제대로 상대 못하면서요. 독일 학생 한스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이 베트남 전쟁 때는 꽤 활약했다고 들었는데요. 헌팅턴 교수가 코웃음을 쳤다. 그것도 결국 미군의 지휘 하에서 했던 일이에요. 독자적인 작전 능력은 전혀 없었죠. 그냥 미군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어요. 그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군의 실력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더 웃긴 건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수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결국 일본이나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죠. 핵심 특허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인 학생 리밍이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따라잡았어요. 화웨이나 샤오미가 삼성보다 더 혁신적이에요. 강의실에서 중국 학생들의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허영심도 정말 문제예요. 헌팅턴 교수가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으로 문화 강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죠. 진짜 문화적 깊이나 철학은 전혀 없어요.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동조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문화에 비하면 한국 문화는 정말 얕아요.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거죠. 소영은 이제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이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나라가 이렇게 모독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교수님, 소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헌팅턴 교수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반박해보세요. 하지만 감정적인 반응은 사양하겠어요. 객관적인 자료로 말해보세요.
그의 어조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다. 설마 한국이 정말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강의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수의 질문은 더욱 도발적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과 말이죠. 필리핀 학생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예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약소국들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헌팅턴 교수가 결정타를 날렸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든지 일본에 재흡수되든지 아니면 북한에 통일당하든지 셋 중 하나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독립적인 국가로 살아남을 능력이 없거든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학생들은 교수의 말이 너무 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소영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들으셨다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6.25 전쟁에서 싸우셨던 할아버지가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 교수님, 소영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헌팅턴 교수가 팔짱을 끼며 여유롭게 웃었다. 좋아요, 들어보죠. 하지만 감정적인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만 제시하세요.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읽혔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이제 시작될 진짜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조국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소영이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강의실 앞쪽 스크린에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나타났다. 교수님께서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화면에는 한국의 교역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헌팅턴 교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30%면 충분히 의존적이죠.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나요? 소영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화면에 나타난 건 미국의 대중국 교역 비중이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40%에 육박합니다. 그럼 미국도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인가요?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헌팅턴 교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그건 상황이 다르죠.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어떻게 다른가요? 숫자로만 보면 미국이 더 의존적인데요. 그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중국 이외에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와 균형 잡힌 교역을 하고 있어요. 중국인 학생 리민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사드 때 한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잖아요. 소영이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셨나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한알령 당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대체됐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죠. 화면에는 한알령 이후 한국의 수출 다변화 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소영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피해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자료에는 한알령으로 인한 중국 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나타나 있었다. 중국 관광업계와 화장품 업계가 입은 타격이 한국보다 훨씬 컸어요. 결국 중국이 먼저 제재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죠. 독일 학생 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다. 헌팅턴 교수가 다른 공격을 시도했다. 그럼 기술은 어떤가요? 한국이 일본 기술에 의존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소영의 눈에 자신감이 더욱 빛났다. 좋은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화면에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72%예요.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핵심 소재는 여전히 일본산 아닌가요? 소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현황이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핵심 반도체 소재의 80% 이상을 국산화했어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은 미국 학생 제니퍼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영은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했다. 조선업은 어떨까요? 화면에는 세계 조선업 현황이 나타났다.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소영의 설명이 더욱 자신감 있게 이어졌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기술력은 유럽이나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헌팅턴 교수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서구 기술을 응용한 거 아닌가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독자 기술 목록이 나타났다. 세계 최초의 이동통신 기술인 CDMA를 상용화한 것도 한국이고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한국입니다. 소영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DMB, 와이브로, 오지 등 이동통신 기술에서 한국은 항상 세계 최초였어요. 독일 학생 한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몰랐던 사실들이네요. 자동차 산업도 보시죠. 소영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 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는 테슬라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과 수소차 넥소의 사진이 나타났다. 수소차 기술에서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학생 마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앞서 있는 줄 몰랐어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 현황이 나타났다. K-팝, K-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창의력과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헌팅턴 교수가 다소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일 뿐이고. 소영이 그를 가로막았다. 교수님, 넷플릭스를 아시죠?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히트작이 됐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녀는 관련 수치를 보여줬다. 한국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해요. 그리고 게임 산업도 빼놓을 수 없죠. 소영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다. 한국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 4번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한국 게임의 세계적 성공 사례들이 나타났다. 리니지, 아키에이지, 배틀그라운드 등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게임들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중국인 학생 리밍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소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혁신 지수 순위가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 혁신 지수에서 10번째, 국가 경쟁력에서는 8번째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후진국의 모습일까요? 헌팅턴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 그가 말을 더듬자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교수님,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을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의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제니퍼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이 따라했다.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 국제기구나 권위 있는 조사기관의 공식 통계입니다. 소영이 마무리했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의존적인 후진국이라는 교수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학생들은 헌팅턴 교수보다는 소영의 말에 더 주목하고 있었다. 헌팅턴 교수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반격에 나섰다. 좋습니다, 이소영 학생. 경제나 기술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인정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군사력 아닌가요?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정말 웃기거든요. 교수가 강단을 천천히 거닐며 말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허수아비 수준이에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북한군이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일? 아니면 이틀?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맞습니다, 교수님. 한국군의 실제 전투력은 자위대보다도 떨어져요. 장비만 좋을 뿐이지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훈련 수준도 낮아요. 그의 말에 소영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다. 일본 자위대는 최소한 체계적인 훈련과 전술이 있지만 한국군은 그냥 미군 흉내만 내는 수준이죠. 중국인 학생 리밍도 거들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비교하면 한국군은 정말 약해요. 규모부터가 비교가 안 되고 첨단 무기도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중국군이 한반도에 진입한다면 한국군은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예요. 미군이 도와줘도 힘들 텐데 혼자서는 말도 안 되죠. 헌팅턴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한국군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는 칠판에 여러 나라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과 말이죠. 모두 미군의 보호 없이는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치를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필리핀 학생 마리아가 끼어들었다. 저희 필리핀도 미군 기지가 있을 때는 안전했는데 철수하고 나서는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몇몇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동조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겸손해야 하는데 한국은 너무 건방져요. 더 웃긴 건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를 만든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헌팅턴 교수의 조롱이 더욱 심해졌다. K 전차? 독일 기술이죠. KFX 전투기. 미국 기술 없으면 하늘도 못 날아요. 그는 손을 휘젓며 말했다. 핵심 기술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허풍 떠는 거예요. 태국에서 온 학생 솜차이가 거들었다. 우리 태국도 미국에서 무기 사와서 조립해요. 한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한국은 자기네가 기술 강국인 것처럼 포장해요. 그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소한 솔직하잖아요. 한국은 허영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한국군의 정신력도 문제예요. 교수가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보세요. 군대 가기 싫어서 난리잖아요. 이런 애들이 진짜 전쟁 나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는 소영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평화롭게 자란 세대들이 북한군 같은 야만인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독일 학생 한스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서는 꽤 활약했다고 들었는데요. 헌팅턴 교수가 코웃음을 쳤다. 그것도 미군의 지휘 하에서 했던 일이에요. 독자적인 작전은 전혀 없었죠. 그는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다. 그냥 미군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어려운 작전은 모두 미군이 했고요.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직도 전시작전 통제권도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나라 전쟁인데 외국군이 지휘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더 심각한 건 한국의 지리적 조건이에요. 헌팅턴 교수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중국과 북한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망갈 곳도 없어요. 섬나라인 일본이나 대륙국가인 중국과는 다르죠.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하겠어요? 중국인 학생 리민이 거들었다. 한국은 중국의 뒷마당이나 다름없어요. 중국군이 압록강만 건너면 서울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하죠. 그의 말에 다른 중국 학생들이 동조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정학적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핵기술은 어떤가요? 교수가 결정타를 날렸다.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는데 한국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핵무기 있는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살행위죠. 베트남에서 온 학생 팜이 끼어들었다. 저희 베트남은 최소한 중국과 맞서 싸운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항상 강대국의 보호만 받았잖아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수긍했다. 독립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헌팅턴 교수가 흥분하며 말했다. 한국은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나라예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죠. 그는 칠판에 큰 글씨로 의존이라고 적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지금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소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다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보여주신 용맹함,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안보, 그리고 지금도 최전선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이 이렇게 모독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은 더 심각해요. 교수가 마지막 도발을 시도했다. 군대도 안 가면서 국방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는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실제 전쟁이 어떤 건지, 군대가 어떤 곳인지 경험도 없으면서 한국군을 변호하려고 하네요. 이 순간 소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헌팅턴 교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한국군의 진짜 실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이제 시작될 진짜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영의 눈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소영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강의실 스크린에 위풍당당한 한국의 K2 흑표전차가 나타났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무기가 독일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K2 흑표전차는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한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입니다. 화면에는 전차의 상세한 성능 재원이 나타났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화력과 기동성에서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능가합니다. 헌팅턴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서구 것 아닌가요? 소영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교수님, 이것을 보세요. 화면에는 K2 전차의 핵심 기술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INARM 능동 방호 시스템, 자동장 전장치, 그리고 세계 최초의 하이드로, 뉴매틱 현가 장치까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일본인 학생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소영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어요. 유럽의 선진국이 한국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화면에는 폴란드 수출 계약서가 나타났다. 독일의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학생 한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다. 이것이 독일 기술의 짜깁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학생 리민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의 99A 전차가 더 강하지 않나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객관적인 평가를 보시죠.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세계 주요 전차들의 성능 비교표가 나타났다. 국제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는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중국의 99원은 5번째예요. 리밍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제 항공기를 보시죠. 소영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스텔스 기능, 초음속 순항, 첨단 레이더까지 모든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헌팅턴 교수가 조롱하며 말했다. 하지만 엔진은 미국 것 아닌가요?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현재는 GE 엔진을 사용해요. 하지만 한국도 독자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그런데 교수님, 혹시 미국의 F-35 전투기에 한국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화면에는 놀라운 자료가 나타났다. F-35의 주요 구조물과 항전 장비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이것이 기술 의존일까요? 아니면 상호 협력일까요?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미국 학생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소영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예요.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그녀는 각국의 항공기 개발 현황을 보여줬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그리고 한국입니다. 미사일 기술은 어떨까요? 소영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현무 미사일의 위용이 나타났다. 현무4 미사일은 사거리 800km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에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CP 1m 이내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중국인 학생 리밍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현무 5 미사일은 어떨까요? 소영이 더욱 자신감 있게 말했다. 사거리가 3000km에 달해 중국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리밍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이 미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의 무기인가요? 소영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헌팅턴 교수가 다른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해군력은 어떤가요? 한국은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인데. 소영이 그를 가로막았다. 좋은 지적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해군의 주력함들이 나타났다. 독도함급 대형 수송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그리고 KSS-3 잠수함까지 모두 한국이 독자 건조한 함정들이에요. 그녀는 자세한 재원을 보여줬다. 특히 세종대왕급은 미국 이외에는 유일한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억지로 말했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더 강하지 않나요? 소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럴까요? 화면에는 한일 해군력 비교표가 나타났다. 함정 수로는 일본이 앞서지만 개별 함정의 성능은 한국이 우수해요. 특히 이지스함의 경우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일본의 아타 고급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의 방산 수출입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세계 4위 규모입니다. 학생들에게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폴란드 K2 전차, 호주 AS9 자주포, 노르웨이 K9 자주포까지 선진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필리핀 학생 마리아가 놀라며 말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나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무기 체계를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화면에는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 목록이 나타났다. 전차, 전투기, 헬기, 함정, 미사일, 소총까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헌팅턴 교수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 않나요?
이때 소영의 눈에 특별한 빛이 떠올랐다. 교수님 실전 경험 말씀이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보여준 용맹함을 아시나요? 화면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활약상이 나타났다. 한국군은 30만 명을 파병해서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투 결과입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베트콩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한국군이었어요. 타이안이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녀는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한국군의 사상자 비율은 미군보다 훨씬 낮았어요. 더 적은 피해로 더 큰 전과를 올린 거죠. 강의실이 숙연해졌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나요? 소영이 더욱 감동적으로 말했다. 한국군이 지킨 지역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한 건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 군대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정신력입니다. 미국 학생 제니퍼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정신력을 의심하셨는데 소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아시나요? 화면에는 한국사의 주요 사건들이 나타났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한국전쟁에서의 용맹함,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과연 약할까요? 한국인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소영의 선언이 강의실을 압도했다. 38도선이 그어졌을 때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리고 지금도 2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며 조국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가 미군 없이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인가요? 강의실에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헌팅턴 교수는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소영의 말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자부심과 불굴의 의지였다. 소영의 눈에는 이제 뜨거운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조국의 역사가 이렇게 모독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교수님, 한국인의 정신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셨으니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화면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그림이 나타났다. 1592년 왜군이 조선을 침입했을 때 일어난 일을 아시나요?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소영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본군 15만 명이 조선을 침입했지만 7년 전쟁 끝에 모두 쫓겨났어요. 누가 그들을 물리쳤을까요? 화면에는 의병장들의 초상화가 나타났다. 정규군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조헌, 김덕령 같은 의병장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아시죠? 소영이 계속해서 말했다. 화면에는 거북선과 이순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선을 물리친 명량대첩. 세계 해전사에서 이런 기적이 또 있나요? 그녀는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이순신은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력입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헌팅턴 교수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고. 소영이 단호하게 그를 가로막았다. 옛날 이야기라고요? 그럼 근현대사는 어떨까요? 화면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웠어요. 3.1운동을 보세요. 소영이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다. 1919년 3월 1일 맨손의 백성들이 일제에 맞서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200만 명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3.1운동의 생생한 사진들이 나타났다. 일본 경찰이 총칼로 탄압해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민족이 약한 민족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강의실이 숙연해졌다.
중국인 학생 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결국 해방은 미군이. 소영이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미군이 해방시켜줬다고요? 화면에는 광복군과 독립군의 활동 사진이 나타났다. 김구 선생의 한국 광복군,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조선의용군까지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땅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미군이 원폭을 떨어뜨리기 전부터 이미 일본은 한국인들의 저항으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보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뜨거워졌다. 화면에는 한국 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들이 나타났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한국은 정말 무력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학도병들이 나섰어요. 17, 18살 소년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강의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포항 전투를 아시나요? 소영이 계속해서 말했다. 북한군 3만 명이 포항을 포위했을 때 학도병 200명이 열흘 동안 버텼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포항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미국 학생 제니퍼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도 한국군이 주도했어요. 소영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메가더 장군이 계획했지만 실제로 작전을 수행한 건 한국군이었어요. 화면에는 인천 상륙작전의 생생한 사진들이 나타났다. 한국 해병대가 월미도에 첫 발을 디뎠고 육군이 서울을 수복했어요. 이것이 미군의 보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나요? 헌팅턴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를 아세요? 소영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렸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중국군 12만 명과 맞서 싸운 한미연합군. 화면에는 눈보라치는 장진호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군도 그 지옥 같은 전투에 참여했어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어땠을까요? 소영이 더욱 힘주어 말했다. 한국은 미군 다음으로 많은 30만 명을 파병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화면에는 베트남에서 활약한 한국군의 모습이 나타났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이 부대들이 베트남에서 보여준 용맹함은 전설이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태국 학생 솜차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그렇게 강했나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베트콩들이 한국군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타이안, 즉 한국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베트콩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상대가 바로 한국군이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죠. 솜차이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특히 청룡부대의 활약은 놀라웠어요. 소영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퀴논 지역에서 베트콩 3,000명을 물리치고 단 한 명의 민간인 피해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나라 군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독일 학생 한스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맹호부대는 어땠을까요? 소영이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다. 플레이쿠 전투에서 북베트남군 한 개 연대를 완전히 섬멸했어요. 화면에는 맹호부대의 전투 기록이 나타났다. 사상자 비율을 보세요. 적군 1,000명을 사살하는 동안 아군 피해는 10명도 안 됐어요. 이런 전투 효율을 보인 부대가 또 있나요? 강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일본인 학생 다나카가 억지로 말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도 PKO 활동에서. 소영이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PKO 활동이랑 실전을 비교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실전을 치렀어요. 동맹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요.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이치 부대를 아시나요? 소영이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라크 아르빌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화면에는 이라크에서 활동한 한국군의 사진이 나타났다.
재건 지원과 치안 유지를 동시에 해냈어요. 현지인들이 한국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관련 영상을 보여줬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약한 군대가 받을 수 있는 대우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뜨거워졌다. 2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화면에는 현재 한국군의 모습이 나타났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조국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정신력이 약한 나라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강의실이 숙연해졌다. 교수님께서 한국 여성들이 군대를 안 간다고 하셨는데 소영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여군이 있어요. 화면에는 한국 여군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전투기 조종사, 특수부대원, 함정 승조원까지 여성들도 조국을 지키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이에요. 소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압도했다.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전쟁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예요. 소영의 선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입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글썽였다. 이런 민족이 미군 없이 하루도 못 버틴다고요? 이런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고요? 강의실에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헌팅턴 교수는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소영의 말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다. 특히 미국 학생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다. 소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자부심이었다.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헌팅턴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수십 년간 강단에서 누려왔던 권위가 한 명의 동양인 여학생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소영을 바라봤다. 좋습니다, 이소영 학생.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명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현실을 직시해 보시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당신이 아무리 역사를 미화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교수가 강단을 격렬하게 걸으며 말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속국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전시작전 통제권도 미군이 갖고 있고 핵우산도 미국 것이고 첨단 무기도 미국에서 사와야 하잖아요. 몇몇 학생들이 교수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교수님, 전시작전 통제권은 2027년까지 전환될 예정이고. 헌팅턴 교수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예정이라고? 그것도 미국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노골적인 분노가 드러나 있었다. 결국 미국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요. 강의실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중국인 학생 리민이 교수를 지지하며 말했다. 맞아요. 한국은 결국 미국의 꼭두각시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달랐다. 독일 학생 한스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미국 학생 제니퍼도 고개를 저었다. 소영이 보여준 자료들은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를 지지하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었다. 헌팅턴 교수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격해졌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가 소리쳤다. 아무리 포장해도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앞서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교수의 발언이 명백히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소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교수님, 나라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작지만 세계적인 금융 허브예요.
스위스도 작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이죠. 그녀는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라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가 세계에 기여하는 바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헌팅턴 교수가 더욱 격분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와 한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다.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후진국이었을 거라고요. 이 순간 강의실의 여러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교수의 발언이 점점 더 편향적이고 부적절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학생 다나카마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그도 교수의 이런 모습은 부담스러웠다. 교수님, 조금 심하신 것 같은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헌팅턴 교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는 소영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필리핀 학생 마리아가 소영을 두둔했다. 저는 소영의 발표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태국 학생 솜차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동남아시아 학생들조차 소영의 편으로 기울어지자 교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헌팅턴 교수가 거의 절규하듯 말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의 말에 강의실에서 술렁임이 일어났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편향된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인구도 미국의 6분의 1 영토도 버지니아 주만 하면서 무슨 강대국이에요? 소영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교수님, 그럼 영국은 어떤가요? 그녀의 반박이 날카로웠다. 영국은 한국보다 조금 클 뿐인데 여전히 강대국 아닌가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세계 지도를 보여줬다. 나라의 힘은 단순히 영토 크기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의 논리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이때 헌팅턴 교수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작은 나라 주제에 왜 이렇게 건방져요? 강의실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교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네 나라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미국 학생 제니퍼가 즉시 항의했다. 교수님, 그런 말씀은 너무 부적절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독일 학생 한스도 거들었다. 저도 동의해요. 나라 크기로 비하하는 건 차별이에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교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헌팅턴 교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아니, 제가 말하려던 건. 하지만 소영이 그를 가로막았다. 교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교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영이 계속 말했다. 그럼 룩셈부르크는 어떤가요? 인구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다른 사례들도 제시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인데 금융위기 때 대형 은행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나라 크기와 국격은 별개라고요. 교수는 할 말을 잃고 있었다. 중국인 학생 리민이 마지막으로 교수를 지지하려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가. 이때 다른 중국 학생인 웨이가 그를 제지했다. 리민, 그만해. 너무 부끄러워. 심지어 중국 학생들도 이제 소영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소영이 말한 게 맞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어. 리밍의 얼굴이 붉어졌다. 더 중요한 건 소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교수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태도가 바로 문제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학문의 전당에서 편견과 차별을 가르치시는 거네요. 강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니퍼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대부분의 학생들이 따라했다.
헌팅턴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가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학생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진정한 학자라면 객관적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순간 헌팅턴 교수는 완전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소영을 향한 존경과 감탄, 그리고 교수를 향한 실망과 비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차례였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헌팅턴 교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채 서 있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교수님, 소영이 조용하지만 강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맹이 무엇인지 정말 아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동맹은 시혜가 아닙니다. 소영의 선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녀는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동맹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독일 학생 한스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한미동맹이 7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소영이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정말 일방적인 보호 관계였다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화면에는 한미동맹의 역사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국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렸고 베트남에서도 함께 싸웠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함께 했어요. 이것이 시혜라고 할 수 있나요? 미국 학생 제니퍼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헌팅턴 교수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더 많은 부담을. 소영이 그를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교수님,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국이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를 정말 모르시나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억제하며 일본과의 삼각동맹을 유지하는 핵심 거점이에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소영이 가정을 제시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화면에는 동아시아 지도와 함께 미군 기지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파트너예요. 이것이 바로 상호 의존이자 상호 이익입니다. 태국 학생 솜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정말 그렇네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소영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 교역 파트너입니다. 화면에는 한미 경제 협력 현황이 상세히 나타났다.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와 세수를 계산해 보셨나요?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일방적인 도움인가요? 미국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바라봤다. 중국인 학생 리민이 마지막으로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안보면에서는 소영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는 한국이 제공하는 안보 기여도가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화면에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나라들이죠.
그녀의 말에 강의실이 숙연해졌다.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필리핀 학생 마리아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네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특별한 거예요. 그녀는 다른 사례들도 제시했다. 영미 특별관계,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에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가치의 공유에서 나오는 거죠. 독일 학생 한스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헌팅턴 교수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묘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간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저는 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교수님, 소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강의실 전체를 감싸 안았다.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다른 나라들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미국 학생들이 자부심과 함께 깊은 반성의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한다면 소영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말했다. 그 순간 미국은 리더가 아니라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패권국의 운명이 어떤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인 학생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맹입니다. 소영이 마지막 선언을 했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는 진짜 친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런 친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제니퍼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곧이어 한스도 일어섰다. 소영,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하나 둘씩 학생들이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심지어 중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까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강의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헌팅턴 교수만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분노, 굴욕감, 그리고 동시에 깊은 반성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그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박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박수가 끝나자 소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온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단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모든 학생들이 깊이 공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소영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그녀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꿈을 이루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요. 강의실에 깊은 감동이 흘렀다. 헌팅턴 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강의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소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제 적대감이 아니라 묘한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다. 이소영 학생,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강의실을 나갔다. 강의실에 남은 학생들은 모두 소영을 둘러쌌다. 정말 대단했어.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 당신 덕분에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 학생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소영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모든 학생들과 악수를 나눴다. 오늘 그녀가 이룬 것은 단순한 토론의 승리가 아니라 편견과 무지를 깨트린 진정한 승리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강의실은 한동안 비지 않았다. 학생들은 소영을 둘러싸고 끝없는 질문을 쏟아냈다.
소영, 한국의 K-팝 산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제니퍼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정말 인기 많잖아. 문화적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독일 학생 한스도 거들었다. 한국의 환경기술은 어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앞서 있다고 들었는데. 소영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첨단 기술과 창의적 기획, 그리고 완벽한 퍼포먼스가 결합된 종합 예술이죠. 그녀의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BTS가 유엔에서 연설한 것처럼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태국 학생 솜차이가 감탄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중국인 학생 웨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소영, 미안해. 나도 리밍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생각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다. 오늘 내 발표를 듣고 정말 많이 배웠어.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나라인 줄 몰랐어. 소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웨이.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면 되는 거야. 일본인 학생 다나카도 어색하게 다가왔다. 소영 씨,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일본과 한국이 과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나카 씨.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야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필리핀 학생 마리아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영, 내가 오늘 보여준 용기가 정말 인상 깊어. 나도 내 나라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 고마워. 소영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소영은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것을 느꼈다. 확인해보니 같은 대학원 한국 학생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다. 소영 언니 대박. 벌써 소문 다 났어요. 헌팅턴 교수한테 떳떳하게 맞선 한국 학생이 있다고 난리예요. 언니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느껴요. 메시지들을 읽으며 소영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오전 소영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선을 받으며 캠퍼스를 걸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그 멋진 발표하신 분이시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칭찬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직접 소영을 찾아온 것이다. 이소영 학생인가요?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그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제 헌팅턴 교수 수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다고 하던데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앨리슨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학문적 객관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편견에 맞선 용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소영에게 제안했다. 혹시 다음 주 우리 대학원 세미나에서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어 해요. 소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그날 저녁 소영은 기숙사 방에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빠, 엄마. 화면 너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소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는데?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소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 잘했다,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켜낸 건 단순히 한국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인의 존엄성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소영아,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우리의 딸이라는 게 말이야.
그런데 아빠 소영이 궁금한 듯 물었다. 제가 오늘 한 말들이 맞는 거죠? 혹시 너무 과장한 건 아닌가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혀 과장이 아니야, 소영아. 오히려 아직 말하지 못한 게 더 많을걸. 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나라 장병들의 실력과 정신력은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 내가 한 말들은 모두 사실이야. 다음 몇 일 동안 캠퍼스에서는 소영의 이야기가 계속 화제였다. 학생 신문에는 편견을 깨트린 용감한 한국 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팅턴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과 소영의 훌륭한 반박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이어졌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소영을 지지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다. 일주일 후 열린 대학원 세미나에서 소영의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그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21세기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청중 속에는 여러 교수들과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정책 관계자들도 참석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되었다. 이소영 학생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말했다. 특히 동맹을 시혜가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로 정의한 부분이 매우 설득력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평가를 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훌륭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소영을 찾아왔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소영은 기꺼이 응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인터뷰는 며칠 후 신문에 크게 실렸다. 한 달 후 소영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의 외교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이소영 학생께서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전화로 말했다. 혹시 졸업 후 외교관 특별 채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찰스강 너머로 보스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소영이 혼자 중얼거렸다.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마치 대답하듯 태극기가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소영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소감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결코 작은 꿈을 꾸지 않는 민족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그랬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그랬고, 한국전쟁 때 학도병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다. 앞으로 나도 그런 한국인 중 한 명이 되고 싶다. 소영이 계속 썼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느 나라에서든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녀의 다짐이 일기장에 또박또박 새겨졌다. 몇 달이 지난 후 헌팅턴 교수가 소영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소영 학생께. 그날 이후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저도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교수님, 우리 모두 실수하며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듬해 봄 소영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졸업식에는 부모님이 직접 미국까지 와주셨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소영을 꼭 안으며 말했다. 내가 지켜낸 우리나라의 명예를 절대 잊지 않을게.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영아,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당당한 외교관이 되는 거구나. 졸업 후 소영은 한국으로 돌아가 외교부에 입부했다. 첫 발령지는 다시 워싱턴이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말이다. 한미 관계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그녀는 그날의 다짐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다.
양국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을 만들어가는 일에 전념했다. 지금도 소영은 워싱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에는 여전히 그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다. 그리고 벽에는 동맹은 시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문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 그날 강의실에서 그녀가 외친 그 말이 이제는 그녀의 외교 철학이 되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소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편견을 깨뜨리고 조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르신들께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